자, 여러분이 지금 소설의 개념이라는 걸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일단 소설의 개념을 정리하려고 보니까 그 전에 쉽게 얘기하면 어렵게 얘기하면 사고, 쉽게 얘기하면 생각하는 것, 이걸 못 하시는 것 같아. 자, 무슨 얘기인지 잘 들어. 너희가 야구 좋아하니 혹시? 야구 좋아해요? 알았어. 브롤스타즈 좋아하니? 좋아해요? 해요? 이제 브롤스타즈를 하면은 이제 일단은 뭘 알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일단 뭐 이렇게 방향키를 알아야 되고 쏘는 이런 개념이 있잖아. 맞니? 그리고 경기마다 룰이 있지 않니? 뭐 많이 하니? 어떤 모드 많이 해요? 뭐라고? 안 한지 꽤 됐어요. 어떤 모드 좋아해요? 브롤 안 해요? 어떤 모드 좋아해요? 뭐라고? 브롤볼 그거 꼭 넣는 거지. 세 명이서. 그럼 봐봐. 룰이 있잖아. 그것도. 그 얘기야. 그러면 이제 잘하는 애들은 그 룰을 이해해서 그 룰에 따라서 방법들을 찾는다고. 공부도 마찬가지고 인생도 마찬가지요. 룰을 알고 이해를 해야 돼. 자, 그럼 잘 들어.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렵지만 다 알고 있는 얘기야. 근거와 판단이라고 쪼개서 볼게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OX라는 판단을 하는 초보적이고 기초적인 연습을 할 거야. 그러니까 OX를 판단하기 위한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첫 번째 OX 문제를 제가 풀라고 말씀드렸고, 첫 번째 OX 문제를 풀기 위한 근거를 정확하게 찾으셔야 돼요. 그런데 얼추 흐릿하게는 있어. 그럼 이 흐릿하게 있는 것들을 걷어내잖아요. 그럼 선명하게 딱 보여야 돼. 두 글자 딱 찾으세요. 첫 번째 OX 문제는 동그라미야. 그리고 그게 O인 이유를 딱 두 글자로 찾으셔야 돼. 자, 이 문제입니다. 272페이지. 비유적 표현으로 인물의 생각과 인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자, 잘 들어야 돼. 이걸 판단하기에 딱 한 단어 두 글자가 있는데 한 번만 더 얘기할게.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이 비유적이라는 단어, 현관표 쳐보자. 표현이라는 단어, 인물이라는 단어, 생각이라는 단어, 인상이라는 단어, 구체적이라는 단어, 제시라는 단어. 일단 여기서부터 막힐 가능성이 있어요. 이것부터 선명하지 않으니까 찾지도 못하고 판단도 안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여기 해설이 있으니까 해설을 보고 얼추 찾으시는데, 자, 해설을 봐도 정확성이 떨어지게 찾고 있어. 자, 그래서 해설을 보시고 찾으시고 정확하게 한 단어를 딱 찾으시고 두 글자예요. 찾은 사람 샤프로 동그라미 쳐놓으면 제가 가서 확인해 볼게요. 처럼 됐니? 자, 저 따라오십시오. 수학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저 원래 이과였고요. 10년 전에 수학 강사였습니다. 자, 이쪽으로 오십시오. 자, 여러분, 이 처럼이라는 게 여러 가지로 쓰여. 자, 무슨 얘기냐? 자, 봐. 수학에서 A 등호 B는요, 얘는 논리적으로 완전히 같다는 얘기야. 그런데 이걸 언어로 바꾸면 A는 B이다죠. 자, 이거를 국어에서는 무슨 법이라고 하니? 은유법으로 쓰일 수가 있어요. 나는 호랑이다. 내 마음은 호수다. 야, 내가 어떻게 호랑이야? 내가 어떻게 호수야? 이해됐어? 즉 정리하면 수학에서의 쓰이는 약속과 국어에서 쓰이는 약속이 다르다는 거야. 여기까지 따라왔니? 자, 그럼 봐. 우리는 국어라는 과목을 연습을 하고 있는 거잖아. 그 중에서도 뭐 하고 있어? 소설의 상위 개념 이거야. 국어에서도 문학에서도 지금 소설이라는 걸 배우고 있는데 소설 자체로 너무 덩어리가 크니까 이제 우리가 좀 소설이라는 것이 다루고 있는 지식의 영역이 이 정도라면 그 중에 이거 하나를 가지고 좀 설명을 해보고 있는 거야.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이쪽에서 이제 갑니다. 자, 일단 저 따라보세요. 여기서 비유적 표현이라고 했어요. 자, 글자를 하나씩 뜯어볼게. 비유라는 거는 빗대는 거야. 적이라는 거는 그러한 성격이 있으며, 문학에서 표현은 표현법이야.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빗대는 성격을 가지고 표현하는 거, 쉽게 얘기하면 그냥 무슨 얘기야? 비유법 찾으라는 겁니다. 자, 비유법은 30개가 넘어요. 그래서 사실 이 비유법에 대한 개념 정리는 우리 주간지 과제로 나갈 거야. 비유적 표현이라는 거는 빗대어 표현하는 거라 그랬고, 학습은 나중에 주간지 과제로 할 거고, 그럼 비유법이 굉장히 많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 일단 정답부터 얘기할게. 지규법이라는 게 쓰였어요. 자, 그럼 지규법하고 세트로 묶어서 공부할 건 은유법이야. 자, 지규법과 은유법의 정의를 쓰시라고 하면 다들 못 쓰시는데 정확하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 테니까 오늘 정확하게 정리하세요. 지규법은 매개어가 직접 드러난 비유예요. 은유법은 매개어가 숨어 있는 거,
그래서 은둔하다에 은자를 쓰는 거야. 됐니?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네, 직유법이고요. 은유법이에요. 자, 직유법과 은유법의 형식은 이렇게 됩니다. 카메라 잡아주세요. 직유법은 A처럼 A인 양, A인 듯 같이 중간에 이런 매개어가 들어가고 이렇게 쓰여. 그럼 봐. 얘네가 얘를 수식하는 구조예요. 그래서 원래 표현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B야. 원래 표현하고 싶었던 걸 뭐라고 하냐면 원관념이라고 합니다. 원관념을 뭐에 빗대는 구조야? 보조관념에 빗대는 구조야. 그래서 여기서 A는 보조관념이에요. 자, 두 번째 은유는 뭐냐면 A는 B이다 꼴이야. 자, 문장 구조 아시죠? 자, 영어에서 주어는 뭐야? A예요. 서술어 B는 verb라고 쓰는 거 알죠? subject and verb. 자, 그럼 봐봐. 주어가 하고 싶었던 얘기였겠죠? 그래서 A가 원관념이에요. 뭐가 보조관념? B가 보조관념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정리가 된 상태여야 우리는 비유적 표현이 뭐라는 걸 알 수 있게 돼? 네, 처럼이라는 걸로 판단하게 돼요. 그래서 저 따라오실게요. 근거는 뭐야? 처럼이야. 처럼이기 때문에 비유 오케이예요. 여기까지 됐니? 자, 더 나간다. 이쪽으로 올게요. 자,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인물의 생각과 인상인데 여러분 한 명 한 명도 인물이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도 생각이고 인상이야. 이해됐어? 자, 그럼 봐. 비유적 표현 확인됐고 그 정보가 사람의 생각, 느낌을 표현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되고 하나 더 얘기한다. 구체적이라는 거는 자, 따라 볼게요. 자, 구체적이라는 거는 절대적 판단 기준은 없어. 왜냐면 이런 거 여러분. 자, 여러분. 여기 있는 여기 한번 볼까? 얘는 빨간색이야, 주황색이야 섞여 있어? 섞여 있죠. 근데 어디에 가깝니? 빨간색에 가깝니? 주황색에 가깝니? 주황색에 가깝죠.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이런 거 얘들아. 자연은 특히 우리 수학의 세계는 불연속적으로 여러분 배우실 거야. 5냐, X냐, 0이냐, 1이냐. 그런데 자연은요. 빨주노초 파남보에 빨에서 주로 넘어가는 이 중첩되는 부분이 애매해. 그래서 구체적이라는 단어는 되게 애매할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정보를 디테일하게 많이 주면 구체적이고요. 정보를 덜 주면 추상적이야. 일단 적어두고 이게 한 번에 정리하기가 힘든 개념들이야. 수학으로 치면은 한 6개 단어를 지금 섞어놓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공부하고 배우시다 보면 차근차근 정리가 되실 거야. 자, 필기 다 하셔야 머릿속으로 입력이 됩니다. 자, 필기 다 하시고. 자, 그럼 저 따라오시면 알겠지만 처럼이 비유적 표현이고 보니까 회탁의 거리를 내려보았고 피곤한 생활이 긍둥어 지느러미 같았다. 그럼 뭐가 되는 거야? 그 사람이 느끼는 생각, 인상이죠. 그걸 어떻게 표현했어? 전부 디테일을 줘서 표현했으니까 맞다라고 판단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셨어? 자, 그래서 여러분 간단하게 이렇게 쓰지만 이게 왜 정답인지 아래쪽에 서술형을 써주셔야 돼. 자, 그래서 밑에다가 맞는 이유를 서술을 하실 건데 잘 들어. 이 서술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나오는 거냐? 오늘 제가 수업 필기한 거 필기하신 다음에 그걸 이해했을 때 서술형까지 나오는 거야. 자, 시작. 자, 두 번째 볼게요. 273페이지. 자, 일단 여러분 우리는 지금 OX 문제 판단에 집중을 할 거거든. 그래서 이제 내신 특강 시즌이 되면 작품 정리라든지 이쪽으로도 갈 건데 일단 지금 기초적인 개념 정리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요. 같이 보겠습니다. 자, 보기를 볼게. 김동리 영만은 인물을 통해 운명을 수용하는 것이 운명에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에 조화되는 것이고 전통적 삶의 방식이다. 적적이지 않고 비합리적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 얘들아. 이게 지금은 미신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우리가 중세 때 삶이 있었고 근대의 삶이 있었어요. 중학교 2학년 때 다 배우셨어. 중세나 근대는. 중세는요. 이 세상에 대해서 아는 게 많지 않다 보니까 모든 걸 신의 뜻으로 설명을 해. 필기하면서 따라오세요. 필기하면 훨씬 편합니다. 그리고 가급적 색깔펜 준비해 와서 색깔펜 바꿔가면서 필기를 하셔. 샤프 하나로 뭉개지 말고 가급적이면은.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간은 이성도 감정도 없는 존재라고 봐서요. 그냥 집안끼리 결혼을 해버렸고 그냥 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그 시절이었다는 거야. 자, 근데 근대로 넘어오면서 우리 인간 중심의 사회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간은 이성에 의해서 자유의지. 방금 불을 하는 것도 자유의지 아니었니? 그 다음에 감정.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거나 싫어하는 사람이 있거나 뭐 아이돌을 좋아할 수도 있고 이런 것도 전부 다 뭐니? 그렇죠.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여기까지 됐을까?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특이해요. 우리나라는 언제까지 중세로 봐야 될까? 거의 실질적으로 내가 봤을 때 중세는 1960년대까지도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일제 때 제대로 된 근대화가 이루어졌겠으며 그 이후에도 전쟁 때문에 뭔가 초토화되는데 되기가 어렵겠지.
그러다 보니까 이 시절에 살았던 사람은 약간 중세적 가치관. 그래서 아직도 우리가 차례 같은 거 지나고 제사 같은 거 지내고 성묘 같은 거 가는 게 다 어떤 행위냐면 이 동양에서는 유교에서는 조상신을 모시는 행위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지금 여러분이 그냥 뭐 새해 큰절하고 이거 그냥 뭐 세뱃돈 벌지 뭐 약간 이런 느낌을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화가 된 건데 옛날에는 그게 진심으로 어떤 신을 숭배하는 행위였던 거야. 근데 그게 되게 중요한 할아버지 아직 살아 계시잖아. 맞죠?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 세대가 됐으면 여러분 벌써 몇 년생이니? 2010년생이니? 몇 년생이요? 2010년생이에요? 세상이 이렇게 빨라. 그럼 봐봐. 이제 2010년생이 됐잖아. 니네는 불호라고 있다니까? 그 얘기야. 자, 그럼 보시면 알겠지만 세상이 엄청 바뀌어서 중세부터 근대까지 사람들이 다 살고 있는 거야. 자, 그런데 이제 이거죠. 그러면 이 시대를 살았던 사람은 이렇게도 살 수도 있었고 이렇게도 살 수도 있었잖아. 그럼 봐라. 이렇게 살았다는 건 뭐냐면 신의 뜻대로 살았다 또는 이런 거야. 이 시절에 중요했던 거는 자연과 또는 세상과 조화를 이루면서 사는 거예요. 이 시대는 극복하며 살아보는 거야. 이해되셨을까? 그래서 두 가지 관점을 볼 수 있다는 거고 아까 보기에 나와 있는 기억은 이 관점, 니은이 이 관점이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중3이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필기하시면서 따라오셔야 돼. 그냥 하셔야 돼. 어차피 해야 되는 공부야 얘들아. 자퇴하고 집에서 불을만 24시간 할 거 아니면은 그냥 하셔야 돼. 필기하세요. 빨리 필기하세요. 필기한 거 다 어머님들께 보내드려야 되니까 빨리 필기하세요. 10초 드립니다. 빨리 필기하시고 수업 들으면서 필기하시면 돼.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이런 거야. 자, 여기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비판할 수가 있냐? 야, 너희는 미신을 믿어. 즉 합리적이야, 비합리적이야? 비합리적이라고 비판할 수가 있는 거야. 야, 너희는 운명과 조화를 할 줄 몰라. 너희는 조화가 없어. 이렇게 비판할 수가 있다는 거야. 여기까지 되셨어? 그래서 사실 문학 작품이지만 서로의 비판, 논박이 들어가 있고요. 계속해서 보시면. 그래서 니은에 따르면 명노를 불러보고 그가 한 말이라는 받아들이는 오카를 비합리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도 있죠. 어떤 관점에 따르면 니은에 따르면 비합리적이지. 왜? 니은은 이 관점이니까. 이해됐습니까? 자, 그럼 정리하면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야. 서술형으로. 서술형이 되다. 니은은 근대적 관점으로 운명이 아닌 인간의 자유, 의지에 의한 판단이 합리적이라고 본다. 따라서 오카는 비합리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자, 글을 쓰실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으나 따라서 앞쪽이 뭐야? 근거, 뒤쪽이 판단. 그래서 니은 관점에 따라 보면 오카는 어떻게 돼 있어? 운명을 수용하고 있으니까 비합리적인 인물이라고 판단할 수가 있죠. 됐어? 이렇게 서술형까지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어요. 자, 여러분 눈높이 맞춰드리고 있거든? 어려우면 얘기하세요. 저는 이 수업을 기초 개념 수업이기 때문에 어렵게 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우면 얘기하시고 사실 이제 초등학교 잼민이들 수업을 할 때는 놀아요. 저도 같이. 솔직히 초등학교 잼민이들이 뭔 공부를 해. 그런데 중1까지도 놀 수는 있는데 슬슬 시험을 쳐야 되잖아. 그럼 좀 진지하게 공부할 필요가 있고 중2부터는 조금 더 진지한데 중3은 미안해 얘들아. 어쩔 수가 없어. 그건 입시예요. 중3은 바로 고1부터 첫 시험부터 점수 결정이 되는데 지금 솔직히 걱정되는 게 뭐냐면 한두 명 빼고는 지금 딱 5등급이야. 딱 절반. 그럼 여러분 대학을 갈 데가 없어요. 진심으로. 그러니까 이게 뭐가 문제냐. 대학을 못 나온다? 진짜 사람 취급을 못 받던 세대가 있었어요. 지금은 안 그래. 근데 문제는 뭐냐. 이거다. 대학을 안 가면 안 간 것만큼 그 사람의 생각이 있었고 자기 삶에 대한 방향성이 있어야 되거든. 그런데 사실은 그래. 그냥 아무 생각이 없는 거야. 생각 있는 애들은 알아서 찾아서 해요. 그냥 버티지 마. 받아들여요. 274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읽어봐야 되는데 어려울 수도 있거든. 근데 아마 내년부터는 이게 여러분 학교 시험 보기에 나올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차차 읽어보시고 이제 여기서 이제 인물의 종류를 쭉 나누려고 하는데 OX 문제를 쭉 풀고 나서 개념을 제가 한 번에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275페이지. 그 다음에 276페이지인데 자, 봐봐 얘들아. 주변 인물과 중심 인물이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면 판단을 못하죠. 맞니? 그러니까 중심 인물과 주변 인물이 먼저 알아야 되는 건데 간단한 건 중심 인물은 주인공이야. 그럼 주인공인지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 분량이 많아요. 주변 인물은 주인공이 아닌 애들이야. 자, 여러분이 수학에서 집합을 중학교 때 안 배우고 고등학교 때 배우는 것 같더라고요. 맞니? 자, 집합에서 위쪽에 이렇게 첨자로 C를 쓰면 complementary set,
여집합 여사건이라는 의미니까 주인공 C라고 쓰면 주인공이 아니다라고 기억을 하시고, 주변 인물은 주인공이 아닌 전체 애들이야. 그래서 집합의 포함교로 표현하잖아. 이거야. 주인공이 있으면 나머지는 주인공이 아니잖아. 그럼 여기에 속하는 애들을 뭐라고 한다? 중심인물. 그리고 나머지에 속하는 애들을 뭐라고 한다? 주변 인물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벤 다이어그램으로 잘 그려놓으시고. 됐니? 자, 그럼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인데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입장에서. 왜냐면 솔직히 니네는 내가 지금 이 상황에 불호를 하는 게 긍정인지 부정인지도 몰라. 내가 이 상황에 수업에 집중하는 게 긍정인지 부정인지 몰라. 혹시 뭐 인터넷 커뮤니티 같은 거 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 커뮤니티를 하는 게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모르는 애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모르고 하거든. 그러니까 가르쳐 주는 거야. 그게 왜 잘못된 거, 왜 괜찮은 건지.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다고 해서 한다? 좋아. 상대방 입장에서 거북할 수가 있잖아.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나는 저 여자가 너무 좋거든? 울면서 내가 모든 걸 다 바치겠다고 고백을 하는데 쟤는 질색이야. 그럼 안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사랑하는데 왜 그러는 거야? 라고 하면 상대방 입장에서 너무 불편하잖아. 그 얘기야. 즉 무슨 얘기야?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거 부정적인 걸 배워가셔야 돼. 그게 맞다는 게 아니야. 니네 취향은 존중해요. 근데 마음속으로 좋아하면 되지. 왜 굳이 남들 앞에서 고백을 하고, 왜 울고, 왜 상대방한테 부담을 주고, 왜 한 명이 자꾸 대학교 가서 그 일 때문에 힘들게 만들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것들과 부정적인 것들을 배워가실 나이라고 이제 슬슬. 저 따라오세요. 자, 그럼 보셔. 인물이라고 했을 때 어쩔 수 없어요, 얘들아. 정리 다 해드릴게. 자, 이게 두 가지로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오리지널은 캐릭터야. 그래서 이걸 원래 제대로 번역을 하잖아요. 인물은 나이, 신분, 외모 다 더한 것들이 바로 인물이에요. 근데 이게 번역이 지금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우리가 실제 사용은 사람 이름으로 하거든. 근데 상관은 없어. 그러니까 잘 들어. 앞으로 사람 이름 나오면 동그라미 치시고요. 사람 이름이 아니더라도 뭐가 나올 수 있겠어? 대명사. 자, 1인칭 대명사 나, 2인칭 대명사 너, 3인칭 대명사 그. 이러한 대명사들 나오면 그냥 다 동그라미 치세요. 됐죠? 자, 두 번째. 우리가 실제 사용하는 데 있어서 다시 한번 얘기한다. 이런 것들을 인물이라고 보통은 불러요. 자, 이거를 규정하기 위해 제가 새로운 용어를 들고 올게요. 성격 요소요. 자, 이런 거야. 예를 들면 마동석이야. 근데 문신을 하고 있어. 아, 그러면 약간 이제 범죄자 같죠. 마동석이야. 갑자기 꽃을 들고 상큼하게 터져보려고 얘기하면 귀여워져. 자, 그 얘기야. 자, 그럼 봐봐. 그 사람의 외모가 있는데 그 외모에 따라서 그 사람 특성이 결정이 돼요. 그게 인물이야. 그러니까 사실은 인물을 번역했을 때 제일 정확한 표현은 성격이라고 하는 게 사실 제일 정확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이제 되게 정확하게 주장하시는 교수님들 되게 많으나 우리가 어쨌든 내신이라든지 일반적으로 쓰는 건 이렇게 좀 구분을 해놓으시고. 됐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 눈높이에 맞춰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저 따라오십시오. 여기 기준으로. 자, 인물 정의하자. 소설에 등장하는 사람은 인물이라고 하는데 성격 요소를 포함한다. 그럼 성격 요소가 뭔지 또 적어야지. 아까도 얘기했죠. 나이, 신분, 외모, 직업 이 모든 게 전부 다 인물입니다. 됐니? 네이버에 내 이름 한번 쳐봐요, 여러분. 아, 농담이라 진짜로. 내 이름도 잘 모르죠? 베이노라고 합니다. 쳐보세요. 그럼 일단 국어 강사 베이노가 있고요. 똑같은 저랑 이제 서울대 나온 성형외과 의사이신 베이노가 있어요. 배구 선수 베이노도 있습니다. 자, 그럼 봐, 얘들아. 이름은 똑같지만 성격 요소가 다르잖아. 그 얘기야. 그래서 일단 인물에다 동그라미 치시되 이 성격 요소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인물 관련된 정보를 우리가 잡아야 되는 거는 자, 그 사람의 이름 같은 것도 있겠지만 성격 요소도 있겠지만은 내면 또는 내면 심리라고 할게요. 그 사람 속마음이야. 속마음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물을 읽어나갈 때는 이렇게 세 가지 정보를 읽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이제 또 재민이들 처음 공부하고 계시니까 잘 안 잡히시니까 제가 차근차근 이거는 설명드려서 기본기를 만들어 드릴게요. 자, 그럼 인물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우리가 해봤습니다. 자, 정의가 끝났으니까 인물의 종류를 다룰 차례야. 자, 인물의 종류 첫 번째는 뭐냐면 주인공. 그러니까 주인공이 아닌 애들. 주인공 여집합이라고 표현한다 그랬죠. C는 주인공을 보통 뭐라고 하냐면 중심인물이라고 합니다. 주인공이 아닌 애들을 뭐라고 한다? 주변인물이라고 해요. 자, 하나 더 나가볼게. 중심인물은 그럼 뭐가 중심인물이냐? 간단해, 얘들아. 분량이 많아지면 중심인물이고 주변인물은 중심인물이 아닌 애들이 당연히 주변인물이겠죠. 여기까지 되셨죠? 자, 더 나가볼게, 얘들아. 그래서 이쪽으로 올까요? 인물의 종류 중에 또 뭐가 있냐? 성격이 변하는 사람이 있고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성격이 변하는 사람을 입체적 인물이라고 하고
이 사람을 평면적 인물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거야. 얘는 항상 수업 시간에 잠자고 딴짓하고 아무 생각이 없는 애예요. 그렇게 부정적인 에너지가 있는 애가 갑자기 어느 순간 긍정적 에너지가 확 바뀌는 거야. 그럼 봐, 얘들아. 어떻게 되지? 그렇죠. 뭔가 이렇게 우뚝 솟아나는 입체적인 느낌이 되지.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뀌는 거, 이런 걸 입체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반면에 평면적 인물은 뭐겠어요? 한결같은 거야. 성격 변화가 계속 없이 긍정적이네. 성격 변화가 계속 없이 부정적인 애가 있어. 자, 이런 인물들을 뭐라고 한다? 평면적 인물이라고 할 거예요. 이해됐니? 그래서 입체적 인물은 뭐야? 이렇게 뭔가 플러스 마이너스적 개념으로 뭔가 부정적 인물에서 긍정적 인물로 바뀌거나, 뭔가 이 사람이 시무룩하다거나 항상 뭐 소심하거나 이러다가 뭔가 적극적으로 바뀌다는 뜻이. 이런 것들이 입체적 인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오세요. 전형적 인물이 있고 개성적 인물이 있어요.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존나 근육맨이야. 어깨 막 개 커. 막 팔뚝 막 이렇게 생겼어. 막 복근 막 8개. 복근 12개씩 있어. 막 팔뚝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이제 다리 막 근육 빵빵 터지게 생겼어. 이렇게 근육맨인데 갑자기 상큼하게 터져볼래라고 얘기해. 그러면 이 사람은 개성적이에요. 우락부락해서 무섭게 생겼는데 귀엽네? 이러면 약간 반전 매력. 그래서 우락부락해 무서운데 귀여워. 뭔가 이렇게 예측밖이야. 그러면 개성적 인물이라고 하는 거고, 그게 아니라 우락부락한데 역시 성격도 안 좋아. 역시 무서워. 무섭게 생겼는데 성격도 무서워. 이러면 전형적 인물이야. 딱 봤을 때 햄버거 한 50개쯤 처먹게 생겼는데 햄버거 하나 먹고 배부르다고 해. 그러면 개성적이야. 딱 봐도 햄버거 50개 먹고 생겼는데 50개를 먹고 있어. 그러면 전형적이야. 이해됐어? 필기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인물에 대해서 물어보자면은 한 이렇게 6개 정도를 세트로 물어볼 수가 있으니까 정리하시고 잡고 계십시오. 자, 저 따라오십시오. 자, 그래서 일단 중심 인물과 주변 인물을 구분을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적벽가는 우리 삼국지 다들 알고 있죠? 삼국지의 주인공이라고 하면은 위나라, 총나라, 오나라. 그래서 유비, 조조, 손건 이 정도일 거 아니야? 분량을 보면. 그럼 이제 조조는 당연히 주인공일 확률이 높죠. 그런데 적벽가라고 한 뭐야? 적벽대전에서 조조가 이제 지고 도망가는 그 상황이잖아. 근데 그 상황에서 되게 우승유발 포인트를 많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중심 인물, 주변 인물. 중심 인물은 누구야? 조조고요. 주변 인물은 뭐야? 조조의 부하들. 이 부하를 통해서 조조의 부정적 면모를 드러내는 부분을 찾아서 현감해 적을 거야. 필기하시면서 따라와야 돼. 엄마들이 궁금해하셔, 공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필기 잘 된 거랑 비교해서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하세요, 빨리 여러분. 방법 없어. 자, 그러면 얘들아. 쭉 나오잖아. 자, 일단 조조라는 인물이 나왔고 정욱이라는 인물이 나왔는데, 조조가 뭔가 움쑥움쑥해서 정욱이 물어봤어요. 근데 봐. 벌써 뭐 하고 있냐면 이런 게 의순유발 표현이야, 얘들아. 막 도망가고 있고 그런데 뭐라고 해? 승상님이 되게 높은 사람이죠. 되게 높은 사람한테 아이고 무게도 많으신데 왜 그렇게 몸을 울쭉쭉쭉 하세요? 라고 약간 놀리는 거야. 그랬더니 봐라. 저렇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가벼운 행동을 하면 너무 우스꽝스럽거든. 근데 그 사람이 앵앵이라는 표현을 쓴다거나 야 칼날이 보인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 사람 신분에 맞지 않은 행동이야. 그래서 보면 알겠지만 승상이라는 신분에 맞지 않게, 왕이라는 신분에 맞지 않게 가벼운 걸 표현해. 그러니까 의순유발이죠. 그러면서 겁도 많아. 겁도 많으니까 역시 의순유발이고 부정적인 거야. 아이고, 그 매출하게 보고 놀랐네. 장기 봤으면 아주 죽을 뻔했어요 라고 놀리고 있는데 그 놀리는 걸 못 알아먹고 배고프다는 속 없는 얘기만 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 사람 신분에 맞지 않게 가볍거나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니까 부정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되셨을까? 필기 정리하시고. 자, 그 다음에 277페이지 볼게요. 주인공의 반복적 행위를 서술하여 구체하고 있다. 얘들아 잘 봐. 성격이라는 것도 아까 얘기했지. 인물의 성격 요소들을 얘기하는 건데, 구체화된다는 건 뭐냐면 정보가 많아지면, 정보가 디테일해지면 구체화라 그랬잖아. 자, 그럼 여러분 이런 거는 당연해. 얘들아 봐봐.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 정보가 당연히 많아질 수밖에 없으니까 주인공의 행위가 반복적으로 서술이 되면 성격이 구체화되는 건 당연히 100% 맞는 선지거든. 맞니? 자, 그럼 이제 하나씩 볼게. 주인공이 어디서 반복적으로 행위가 보이는지. 하나씩 볼게. 동생의 눈에서는 눈물이 비어져 나왔고, 형은 쳐다보고, 그러면서 달래줬지만 자기도 울고 있고. 근데 너무 웃기죠? 동생한테 야 눈물 그쳐라고 해놓고 자기가 울고 있잖아. 그리고 봐봐.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전쟁 상황이에요. 그럼 전쟁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약간 상황에 맞지 않잖아. 근데 이걸 순수하다고 읽어요.
그러니까 이거 얘들아. 내가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 세상의 규칙을 익숙하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겠으나 순수하다고 볼 수도 있는 거야. 그럼 좀 이렇게 적응 못하는 사람들은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거니까 그걸 또 순수하다고 읽거든요. 씁시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 부정적인 부분이 있는데 순수하다는 건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걸 긍정적으로 볼 때 순수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형이 계속 무슨 얘기를 하고 있지. 결국 무슨 얘기야? 형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보여주고 있죠. 주인공은 누구였어? 형이죠. 그럼 형이 동생한테 뭔가 이야기를 하는데 대사를 치는데 계속해서 순수하고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 얘기를 하잖아. 여기서 우리는 이 형의 성격이 순수하다고 읽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성격이 구차됐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어요. 자, 필기를 하시고 생각보다 꽤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잘 생각을 해보잖아. 이렇게 문학 개념어를 늦어도 중2 때는 한번 정리하고 넘어왔어야 되는데 어쨌든 뭐 여러분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계신 것 같아서 필기 부지런히 하시고 필기해. 엄마한테 보내야 돼. 근데 샤프로 대충 끄적끄적거리는 어머님들이 마음이 좀 힘드시지 않을까? 자, 봅시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 건 알고 살아야 되지 않겠니? 얘들아, 저는 공부를 정말로 하기 싫어요. 공부를 아예 하기 싫어한다고. 그런데 하기 싫다고 군대 안 가고 하기 싫다고 안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할 건 해야 돼. 자, 계속 보겠습니다. 278페이지. 자, 인물의 성격이 변화한 다음에 부정적에서 긍정적으로 바뀌거나 그런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잘 없어요. 자, 봐봐. 인물에다가 동그라미 쳐볼게. 내가 있죠. 어머니가 있죠. 선영이라는 건 이제 조상들이 묻혀있는 조상들의 선산, 조상들의 무덤 같은 거를 모시기 위해서 뭔가 좀 큰 땅이나 아니면 큰 산을 보통 이제 가문에서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그걸 선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있고 친구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얘기한 건 나죠. 그리고 네 고향이 어딘데 친구인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친구랑 뭐 하고 있어? 말싸움을 하는데 말싸움을 하는 이유는 뭐야? 우리 어머니 때문이야. 그러니까 어머니 마음은 나는 조금이라도 헤아려서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근데 친구 입장에서는 무슨 소리야? 야, 너희 조상님 땅들이 북한에 있는 걸 뭐하러 얘기를 해? 언제적 얘기를 하고 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됐죠? 그런 얘기 얘들아. 그럼 정리하면 이제 이거다 얘들아. 여길 꼭 읽어보잖아요. 어머님은 고향을 잃은 걸 실향민이라고 해. 근데 지금은 없어요, 잘. 근데 옛날에는 뭐 때문에? 6.25 전쟁 때문에 또는 일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주를 하거나 피난을 갔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봐봐. 내가 이사해서 살면요. 친구도 없고 터전도 없으니까 살기가 되게 힘들어 얘들아.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내가 적응에 되게 괴로움이 생겨요. 그럼 당연한 얘기지만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 그 고향에 대한 그리움의 마음을 두 글자로 하면 향수라고 합니다. 그러면 고향에 대한 그리움 마음도 있고 향수도 있고 즉 고향에 상실된 마음이 있잖아. 그런데 봐. 그런 사람이 몰라 그냥 내려놓고 살아야지가 있고 신앙민인데 계속해서 고향에 복귀를 의지하는 경우가 있어요. 염원하는 경우가 있어. 바라는 경우가 있어. 쉽진 않죠. 북한 가서 어떻게 살 건데. 그러면 엄마는 뭐야? 내가 죽어서라도 북한에 가겠다는 거야. 그래서 나를 화장을 시켜서 그 화장체를 북한 쪽으로 날려보내달라 이런 얘기를 해.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봐. 이런 경험이 없는 사람은 이해를 못해. 그러면 나는 중간에서 이쪽이 이해가 되니까 이쪽한테 설득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여기까지 됐을까? 자, 그래서 여기는 성격 변화는 없어요. 다만 인물의 성격이 엄마는 의지적이고 맞죠? 그러니까 이걸 보여주고 싶은 거야. 어머니는 죽음의 앞에 두고도 실향민으로서 삶의 극복 의지, 고향으로 복귀하고자 하는 의지가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바꿔 써주시면 돼. 자,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인물의 성격 변화는 당연히 없고요. 다만 뭐다? 실향민의 의지를 뭐하고 있다? 표출하고 있다. 이 정도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할게요, 얘들아. 긴장감이라는 거는 시에서의 긴장이 있고 문학에서의 긴장이 있는데 정리하셔야 돼.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시적 긴장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긴장이 절대 아니야. 그런데 소설에서의 긴장은 갈등이에요. 그러니까 시적 긴장은 갈등 아니다. 이거 나중에 개념 설명할 거니까 일단 정리해 두세요. 필기하셔야 돼. 오늘 필기해야 집에 간다. 보시면 됩니다. 자, 인물의 성격 변화가 보여야 되는데 자, 봐봐. 여러분 좀 어려운 소설일 수 있어요. 근데 가객 하나가 있었잖아. 그의 이름은 수치였잖아. 이렇게
그가 있었잖아. 형이 현관에 쳐올게 얘들아. 근데 이 사람이 너무 뛰어난 사람이야. 근데 왁구가 박살난 거야. 그 얼굴 보면 도망가는 거예요 지금. 증오를 느낄 정도로 왁구가 박살난 거예요 지금. 슬프다. 그러면서 자 봐. 과거를 떠올려요. 그리고 봐. 그는 믿어지지 않았대. 수추는, 그러니까 수추가 여기서 그예요. 내가 현관에 친 거 다 수추야. 음료를 완성한 자기 자신이 음료를 완성했잖아.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얼굴이 아니라는 거야. 자기 자신을 미워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 얼굴이 추악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 이런 거야. 내가 가진 게 하나도 없잖아. 뭘 추구하면서 사는 거야? 내가 잘하는 걸 추구하면서 살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음악적 재능이 뛰어난 거야. 그래서 음악을 추구하면서 살아. 그런데 뭐야? 외모는 너무 못생긴 거야. 그러니까 거울을 딱 보고 씨발 깜짝 놀라고. 가끔 여러분 핸드폰 딱 켰는데 셀카 모드로 돼 있을 때 씨발 깜짝 내 얼굴 보면서 놀랄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느낌이야. 그러니까 자기 얼굴 보고 놀라는 거야.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 노래를 계속 불렀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 이거야. 수추는 너무 얼굴이, 그러니까 자신의 추악한 부분이 있었으니까, 즉 남들의 사랑을 못 받는 그 얼굴이 박살나 있는 그런 자신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어떻게 했어? 노래로, 음악으로, 음률로 극복하려고 너무 여기에 집착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집착이 오히려 뭘 만든 거야? 괴로움을 만든 거죠. 근데 그 집착의 끝에 어떻게 됐어? 다 박살이 난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됐어? 자기가 완성하려고 하던 노래가 파괴가 됐어요. 그리고 났더니 오히려 집착에서 벗어났죠. 그리고 자유를 얻은 거야. 그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됐니? 그럼 봐봐. 원래는 노래에 집착하던 인물에서 이제 집착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인물이 됐으니까 이런 걸 성격 변화라고 하는 거야. 이해되셨을까? 이런 걸 성격 변화로 갑니다. 자, 필기하시고, 그러면 성격 변화 있다고 봐야 되겠지. 자, 필기해 주시고, 선생님 한 2분 정도 있다가 오늘 새로운 애들 밀착톡 파고, 선생님 전체 톡 팠나요? 초대해 주세요. 빨리 파세요. 얘네 거. 선생님 바로 파세요 지금 톡. 자, 280페이지 봅니다. 자, 잘 들어 얘들아. 중세의 기사도라는 게 중세를 기준해서 보면은 당연히 긍정적일 수도 있겠고, 또는 근대나 현대에서도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는데 부정적으로 본다면 이제 이런 부분이요. 시대착오적. 이러면 부정적인 거야 얘들아. 이해됐을까? 그럼 봐봐. 뭐라고 나와 있어? 이야기에 빠져 있다. 과대망상이다.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만을 고집한다. 고집한다. 과대망상이다. 이야기에 빠져 있다. 이런 서술어들이나 이런 조사들이 시대착오적이다, 부정적이다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하나씩 이야기하더라. 조사만이죠. 보조사만은 의미를 한정하는 거지. 고집은 서술어죠. 과대망상이라는 건 여기서 명사죠. 빠져있다도 서술어죠. 그래서 이런 애들을 근거로 시대착오적이다, 부정적이다라고 읽은 겁니다. 여기까지 됐을까? 그런데 잘 들어. 놀부는 맞아요. 근데 돈키호테는 아니야. 왜 그러냐면 잘 봐야 돼. 둘이 살았던, 여러분이 인사하는 기억나니? 인물 사건 배경? 자, 그럼 봐봐. 배경이 지금 뭐예요? 17세기 초반이에요. 자, 돈키호테는 근대 인물이고 놀부는 중세 인물이야. 그러면 이 인물들이 근대의 중세 기사도를 추구하고 있으니 어떤 인물이야? 시대착오고, 놀부는 중세의 양반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오른쪽은 전형적 인물. 시대착오적이니까 얘는 개성적 인물이야. 이해됐니?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딱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게 전형적이고 아니면 개성적인데 일단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중세 기사라면 뭐야? 시대착오적인 인물이 아니라 약간 신사, 그 시절에 뭐 전사, 되게 멋있는 사람. 그러니까 중세를 기준해서 중세 기사면 되게 멋있는 사람이고, 뭐 되게 기사도의 상징이고 되게 긍정적인 인물인데, 돈키호테는 지금 부정적으로 그려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개성적 인물이라고 읽으시면 되겠어요. 되셨죠? 여기까지. 자, 필기 정리하시고 영상 끊겠습니다. 보십시다. 281페이지. 자, 이 분명이라는 단어가 너무 애매해요. 그러니까 분명이라는 거는 정보가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또는 이거야. 감정,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예를 들면, 자, 감정이 드러나 있다, 드러나지 않았다,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감정이 드러나 있다를 뭐 분명히 드러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구체적으로 뭐냐면 어휘가 있어야 되더라. 그럼 어떤 어휘냐? 이런 어휘예요. 예를 들면 슬프다. 두 눈에서 물방울이 보인다.
그러니까 감정이 직접 드러났다, 분명히 드러났다, 슬프다라는 또는 기쁘다라는 어휘가 있어야 되고 감정 어휘가 있어야 되고 드러나지 않았다는 뭐라고? 이런 식으로 뭔가 감정 어휘는 아니지만 우리가 충분히 그 감정의 상황을 읽어볼 수 있게 되면 돼.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되셨습니까? 여기까지? 자, 그럼 봐 얘들아. 어떤 부분이냐 이런 부분들이 아까도 얘기했죠. 성격이라는 게 분명히 드러났다. 정보가 많이 보이면 되는데 여러분 사실은 이제 이 옛날 소설들을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볼 일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교과서들도 보면은 옛날에 되게 중요한 작품들이 점점 좀 줄어들고 요즘 작품들이 많이 나와. 그런데 학교 선생님들도 변해가시긴 할 건데 근데 일단은 얘네는 뭐 나온다고 보긴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자, 그럼 이제 이런 거야. 보면은 자, 속수 국어 독본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긴상 도코의 유키 마스카라고 외우고 있는데 애들아 생각을 해봐. 이걸 옆에다가 번역해서 적어줬잖아. 자, 그럼 봐라 얘들아. 우리가 국어는 당연히 뭘 의미합니까? 한국어를 의미하죠. 근데 우리가 국어가 일본어일 때도 있었을까? 그렇죠. 언제일 때?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일제시대일 때는. 이해됐어요? 그럼 봐봐. 국어책인데 일본어가 나왔으면 언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다? 이때를 얘기하고 있는 거다 알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단서로 뭘 판단할 수가 있어? 이거는 일제시대구나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얘기한다. 지금 국어인데 일본어를 국어라고 얘기하고 있으니 언제야? 일제시대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 판단이라고.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럼 봐봐. 벌써 여기서 이 사람의 성격이 나오죠. 어떤 성격이니? 첫 번째, 조선인이죠. 일본어 잘하니? 못해요. 일본어를 못하지만 일본어를 뭐하고 있어? 공부하고 있지. 김 선생님이 어디 가세요를 읽고 있잖아. 그러니까 where going을 읽고 있는 거잖아 지금. 영어로 하면. 그러니까 초등학생 수준 영어나 초등학생 수준 일본어를 하는 거야. 근데 왜 하는 거겠어? 예나 지금이랑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이게 국력이 되게 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조금 전 세계 10대 또는 뭐 군사력은 5위 또는 뭐 7대 또는 10대 강국으로 보고 있잖아. 그러니까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도 되게 많았던 거지. 반면에 우리나라 되게 못 살고 가난하고 힘들었을 때는 자, 이런 거 일단 왜 영어를 배우려고 했을까? 세계의 권력이 어디에 집중돼 있으니까? 영국 그리고 미국에 집중돼 있었으니까. 그리고 이 시기의 동양은 일본의 권력이 집중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일본어를 할 줄 아는 애들이 친일도 하기 쉬웠을 거고. 맞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전부 다 뭐야? 이런 시대에 기회를 잡으려는 거죠. 정답 이거야. 성격은 조선인이면서 일본어를 못하지만 일본어를 공부하는 거. 그러면 첫 번째 뭐는 있어? 야망은 있죠. 그리고 기회에 대한 욕심도 있죠. 하지만 능력은 안 따라주지. 그러니까 야망도 있고 기회도 잡으려고 하지만 능력은 안 따라주는 거야. 능력 따라줬으면 이미 일본어 잘하고 있겠지. 그런 얘기입니다. 됐니? 그럼 이런 거 하나만 봐도 이 사람의 성격이 어떠한지 우리는 읽을 수 있다는 거거든. 그래, 필기 정리해보시고 그럼 인물 성격이 이런 부분에서 드러나고 있구나. 사실 그거 외에도 인물의 성격이 보이는 부분이 되게 많이 보이긴 하거든요. 그런 것도 이제 하나씩 찾아볼 건데 봐봐. 지금 뭐 하고 있어? 놀러 왔죠. 공부도 하죠. 봐봐. 놀러 왔지? 뭐 하는 거야? 백수예요. 일이 없어. 그리고 뭐 하고 있어? 봐봐. 자기 능력은 없으니까 재판소에 다니는 조카가 있어. 그러다 보니 자, 이런 거다 얘들아. 대서업이라는 게 있어요. 대서업이 뭐냐? 대신해서 글을 써주는 거야. 왜 대신해서 글 써주는 거냐면 그때는 문맹 글자를 쓸 수 없는 사람이 98%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글자를 쓸 줄 아는 것만으로도 먹고 살 수 있던 시대야. 그래서 이런 게 있었던 거야. 요즘으로 치면 뭘까? 유튜브 한다고 깝죽거리는 거야. 유튜브 한다, 틱톡 한다, 인스타 한다. 제가 유튜브 한 달에 얼마 버는 줄 알아요? 10만 원 정도 벌어요. 진짜로. 근데 봐봐. 꽤 조회수 많이 나와요, 저도. 그럼 나 10만 원 돼. 그러면 실질적으로 유튜브로 뭐 본 것만큼 벌어먹고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는데 한때 유튜브 다 한다고 틱톡 다 한다고 막 난리를 치고 있었잖아. 이제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또 이제 이런 거다. 그러나 소수구번 뚜껑이 손대에 절고 어떤 때는 목침에 받쳐져 있고 낙감 져서 머리가 새까맣게 절어있는 조선 총독부 편찬. 누가 봐도 일제시대죠. 그러니까 일제시대에서 일본 애들이 야, 이런 게 앞으로 국어야. 좀 공부를 해. 왜? 그래야지 일본어로 통치하기 쉬웠을 거 아니야. 그런데 그렇게 보이지 않도록 어떻게 의연이 나오지 않고 있어. 무슨 얘기야? 능력이 없고 능지가 딸리니까 그렇게 공부를 하고 오랜 세월이 걸려도 자격증 하나 못 따고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의 성격 어떻게 보이니? 그렇죠. 능력이 딸리고 능지가 딸려져. 자격증 하나도 못 따고 있지. 아무리 시간이 걸려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아까도 얘기했었죠. 뭐라고 하고 있어? 야심이 끌어있다고요. 그리고 딸은 또 되게 잘 나가는 거야. 그래서 잘 나가는 딸, 주변은 잘 나가는데 나는 못 나가고 있는 그런 장면들이 보이고 있구나.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필기하셨을까? 정리해 주시고. 네, 필기 못한 학생 필기할 시간 20초 정도 드리겠습니다. 필기하십시오. 182페이지. 자, 연습이 끝나도 막걸리 집으로 옮겨갔을 때도 아이들은 민노인을 에워싸고 성교하고 북소리는 우리같이 졸개들 흉내낼 수 없다라고 쭉 얘기를 했는데, 자, 봐봐. 성격과 행위의 괴리를 드러낸다는 건 뭐냐면 이런 거야. 예를 들면 되게 착한 사람이 있는데 악한 행동을 한다든지, 또는 악한 사람이 있는데 착한 행동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뭔가, 봐봐, 악하다 착하다 이게 괴리잖아요. 이해됐어? 이런 게 괴리야. 그런데 보면 뭐 딱히 그런 건 없고, 자, 어떤 장면인지 한번 읽어볼게요. 인물에다 동그라미 쳐보면, 자, 연습을 했는데 아이들이 있고 민노인이 있어요. 그리고 뭐야? 아이들이 대박이신 것 같아요 라고 되게 좀 치켜 세우는 거야.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거야. 우리가 틱톡 챌린지 찍고 있어. 그런데 할아버지인데 엄청 춤을 잘 추는 거야. 노래도 엄청 잘해. 그래서 옆에 있던 애들이 보면서 야, 대박, 엄청 춤 잘 춘다 막 이러면서 할아버지 대단하시네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됐니?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장면이니까 뭐 괴리 드러내는 거 딱히 없죠. 오히려 할아버지는 뭐야? 딴따라야. 그리고 실제 딴따라 행동을 하지. 그러니까 인물과 성격과 행위가 일치하고 있는 거죠. 봐봐, 할아버지는 타고난 딴따라야. 그리고 딴따라가 하는 춤도 추고 노래도 하고 악기도 연주하고 있어. 그러니까 괴리 같은 건 없죠. 됐니? 필기하시고.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야 얘들아. 그러니까 뭐 요즘은 좀 안 그런데, 옛날에는 신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막 방송 연예인들, 뭐 가수들, 그러면 좀 귀족 집안이나 이런 사람들이 보기엔 그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 예능인들이잖아요. 그리고 조선시대 그런 사람들은 다 천민들이었잖아. 그러니까 아무리 연예인으로 잘 나가고 잘 뛰어나도 옛날 사람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는 그런 게 있었다고. 그러면 좋은 직업이라면 뭐였을까? 옛날 사람들한테 있어서 사자 들어가는 직업들, 대표적으로 판검사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했다고. 그러면 만약에 판검사 집안인데 얘가 막 예능이냐, 그러면 옛날에는, 지금은 아니야, 한 30년 50년 전 할아버지 지금 실버타운 시절에는 아유 쯧쯧쯧 이랬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성교 할아버지는 예능이냐. 그런데 이 성교 아버지가 되게 좋은 능력을 가지고 좀 뭐랄까, 그 당시에 이렇게 신분이 높고 지위가 높은 그런 것들을 했었거든. 그래서 성교 아버지는 뭔가 사회적인 지위, 신분이 되게 높았어요. 그리고 직업도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그런 직업이었다면, 성교 할아버지는 그냥 딴따라예요. 근데 딴따라인데 어떤 느낌이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 연예인의 그런 느낌이 아니라 진짜 무명이고 사람들이 인정도 안 해주고 약간 그런 느낌. 그러니까 누가 봐도 뭐 대단할 게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또 그 시절에 심지어 천대를 받았던 직업이니까 나중 보면 성교 아버지랑 성교 할아버지 막 싸우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성교 할아버지는 천상이 딴따라고 짠따라로 내가 살고 있는데 그게 뭐가 문제야, 이런 식이고, 성교 아버지와 성교 어머님 입장에서는 아니 채통 떨어지게 왜 그러고 있어요, 우리 집안에 그러시면 안 돼요 라고 약간 이런 얘기를 하는 그런 갈등이 있는 장면이야. 근데 어쨌든 성격과 행위의 괴리는 이 부분에서 없지만 나중에 생길 수도 있어서 일단은 예시로 정리해드렸으니까 필기하셨으면 좋겠고. 자, 필기 되셨습니까?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291페이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건이라는 게 보이는데, 여러분, 사건은 그냥 말 그대로 사건, 사고 같은 것들이라고 생각을 해도 되는데, 작게 보면 서술어 하나도 사건이고요. 갈등을 의미할 때도 있겠는데, 크게 보면은 장면 단위로 잡아주시는 게 좋아. 그러니까 장면은 여러분, 뭐가 장면의 기준이냐면 인물, 사건, 배경, 이 요소가 바뀌면 장면 변화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인물, 사건, 배경 등의 소설 구성의 3요소가 뭐가 생기면, 변화가 생기면 장면도 변화한다고 생각을 하고, 사건 단위를 잡으실 때 장면 단위로 잡으시면 좋고, 장면 변화 단위로 잡으시면 좋고.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될 거거든요. 저랑 소설 읽으면서 정리하실 거야. 필기하셔야 돼. 오늘 집에 가시려면 필기하셔야 돼요. 289페이지. 집에 가실 거면 필기하셔야 돼. 여러분 부모님도 저도 여러분 인생이 잘 됐으면 바라는 사람들이고, 다만 때때로 여러분 부모님들의 욕심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공부를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뭐 그것 때문에 부모님과 어쩌라 이런 얘기는 아니야. 그건 알아서 하셔. 근데 저는 어쨌든 여기 와서 수업을 하러 온 거니까 여러분이 수업을 열심히 들을 수 있게, 공부를 열심히 가르치는 게 제 역할이잖아. 각자 역할대로 열심히 살다 가시는 거야. 원래 인생은 그런 거야. 필기하셨니? 부지런히 필기하십시오. 자, 부지런히 하실 거고 5분 일찍 끝내드릴 테니까 지금 부지런히 좀 정리하십시오. 자, 정리되셨으면 291페이지 갑니다.
자, 사건 전개가 전기적이고 우연적이라는 거는 잘 들어 얘들아. 전기적이고 우연적이다의 반대 개념은 사실적이다. 필기하시죠. 인과적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웹툰 같은 거 요즘 잘 안 보지. 혹시 웹툰 보는 사람? 너희 취미생활이 뭐니? 이제 그런 거 보잖아요. 기안84라는 작가는 가끔씩 우연적이고 전기적인 전개 방식을 쓰거든. 그러니까 뭐냐면 떡밥의 수가 안 되거나 말이 안 되는 거. 이런 것들을 전기적이다 우연적이라고 해요. 또는 막 초능력이 있어. 이런 게 전기적이야. 사실적이라는 건 그러니까 초능력 같은 거 없지. 현실적이라든지. 맞죠? 뭔가 사건에 있어서 뭔가 논리적인 게 있어. 그러니까 이런 거지. 예를 들면 자, 우리가 뭐 어떤 장면이 나왔는데 갑자기 차가 가다가 바퀴가 펑 터져가지고 사람이 죽었어. 이러면 우연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두 장면을 줘. 앞쪽 장면은 뭐야? 이렇게 도로가 쫙 서 있는데 도로에 예를 들면 못 같은 게 이렇게 갑자기 탁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거야. 그리고 이 못이 왜 튀어나오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이 앞쪽에 트럭이 쫙 먼저 지나가. 트럭이 탈탈탈 지나가는데 갑자기 트럭에서 뭐가 툭 하고 떨어졌어. 그리고 두 번째 장면에서는 그 떨어진 게 못이야. 그리고 세 번째 장면에서 주인공이 차를 몰고 쌩 하고 지나가요. 그러면 이 주인공이 차 사고 나서 바퀴 터져서 죽는 게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잖아. 예를 들면 큰 트럭이 있었고 큰 트럭에서 못이 튀어나왔고 그 길을 주인공이 지나가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장치를 주면 이게 봐봐, 얘가 원인이 돼서 이런 결과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해? 인과적 구성이라고 하고, 이런 게 있어 사람들이 아 그래 사고 날만 했다라고 믿을 수 있잖아. 신뢰도가 높아지나. 그런데 밑도 끝도 없이 주인공이 가다가 사고 나서 펑, 너무 우연적이잖아 사실은. 이해됐어? 그래서 이런 어떤 장치들인데 이런 장치들을 주면 줄수록 사람들이 일어날 법한 일이라고 받아들이고, 그게 아니면은 너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야. 그러니까 우연적이라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다 이런 걸 얘기합니다. 자, 필기 되셨을까? 자, 되셨으면은 당연히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런 데를 찾아야 돼. 그러니까 뭔가 뜬금없다든지 우연적이라든지 이런 걸 찾아야 되거든. 그런데 사실 얘는 그런 건 없어요. 얘는 그래서 정기적이고 우연적인 건 없어. 근데 나중에 보면 다른 장면에서 그런 게 나오긴 하거든. 근데 읽어보시면 둘이 결혼하는 얘기에 대한 부분이지.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이 작품 이런 게 나와. 예를 들면 사씨가 죽을 위기에 처해. 그런데 천상계 존재들이 갑자기 뭐 꿈에 나와서 도와준다든지 천상계 존재들이 갑자기 도와줘. 이러면은 전기적이죠. 이러면 우연적이죠. 그런데 이 장면에서는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는 전기적 우연적인데 여기서는 전기적 우연적 없어요. 필기하시면 되겠어. 정리되셨을까요, 여러분? 자, 계속 보겠습니다. 292페이지. 자, 다화라는 사건이 발생하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해 준대요. 아까 얘기한 게 제가 그런 거야. 자, 지금 보면 5 아들들이 막 수군대고, 에이, 북각 선생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럼 뭘까? 내가 얘기를 들었는데 여우굴이 있다고 했네? 이게 근거죠. 그걸 판단했지. 야,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쟤는 여우겠다, 야. 여기 있는 근거들로 판단을 해서, 야, 쟤 여우네. 북각 선생이 유명한 사람이 아니네? 라고 하면서 어떻게 됐어? 실행을 하게 되죠. 그럼 봐. 여기가 원인, 여기가 결과잖아. 이걸 줄여서 뭐라고 한다? 인과라고 한다고요. 여기까지 되셨을까? 그래서 다가 원인, 라가 결과. 이런 걸 뭐라고 해? 인과라고 하고. 됐니? 그럼 맞는 선치죠. 그러니까 이런 건 인과적 구성이 여기도 있었던 거야. 됐습니까? 자, 정리되셨으면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우리 또 봐야 될 게 갈등. 자, 3문제 남았네요. 봅시다. 자, 갈등의 양상이 첨예하다. 첨예하다는 거는 날카롭다야. 그럼 갈등이 날카롭다는 거는 갈등이 심하다는 거죠. 처음에는 이거야. 말싸움을 하다가 나중에 몸싸움으로 가면 갈등의 양상이 첨예한데 벌써 맨 마지막 줄에 나왔죠. 결국 그 자리가 그들의 마지막 자리였다. 즉 싸우고 2번 다시 보지 않죠. 당연한 얘기지만 그러면 갈등의 양상이 첨예한 부분 이 부분이고, 그러면 당연한 얘기지만 여기서 긴장 갈등은 고조가 될 수가 있는데, 다시 한번 얘기한다. 시적 갈등하고 이 갈등은 분명히 다르다고 말씀드렸으니까 두 개를 꼭 구분하셔야 됩니다. 필기 정리하시고. 자, 정리되셨으면 이제 오늘 마지막 2문제 남아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단 한 번은 오르막도와 대비되면서 심리적 갈등은 심화하고 있다. 얘들아 잘 봐야 돼. 심리적 갈등이라고 하면 이런 거야. 아, 오늘 좀 이따가 뭐 먹지? 치킨 먹을까 피자 먹을까? 이런 게 갈등이고, 또는 아, 정말 게임하고 싶은데 공부해야 돼? 이런 게 갈등이야.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이 있고 현실이 있을 때, 또는 A인지 B인지 선택장애가 왔을 때, 선택장애가 오거나 내가 원하는 것과 현실의 괴리가 있든지 이런 것들에서 갈등이 생기는 거거든. 여기까지 됐니? 그런데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사람은 자기의 추억을 떠올리고 있어요. 그리고 되게 행복했던 기억이야. 되셨어요?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갈등 같은 건 없습니다. 자, 필기 다시 해주셨으면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고요. A는 현재 상황과 대비되는 장면을 인물의 내적 갈등을 고조시키고 있다인데, 봐봐. 지금 어떤 상황이 이거야. 화산댁이라는 할머니가 있어. 이제 고향에 마음 편한 시골 동네가 이렇게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유로 서울에 온 거야. 그래서 아들 가족들한테 이렇게 있는데, 가족들이 할머니를 너무 불편해. 그리고 할머니도 너무나 이 상황이 불편해. 그러니까 어떤 할머니냐면, 그 시절에 완전 시골집은요, 화장실이 어딨냐면 집 밖에 있어요. 그러니까 화장실을 가기 위해서는 집을 나와서 이렇게 화장실을 가야 됐거든. 그리고 때때로 길바닥에 화장실이었던 적도 있어. 그런데 그런 화산댁이 서울 왔는데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게 모든 게 불편한 거야. 화산댁의 현재 상황은 어디야? 서울이죠. 그러면 화산댁은 어디가 편안하겠어? 고향. 원래 집이 편안하겠죠. 그러니까 편안한 곳을 찾겠지. 근데 당장 갈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편안한 곳을 상상하거나 꿈을 꿨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읽어보시면 이 장면은 그런 장면이야. 그럼 보시면 알겠지만 내가 현재 상황이 불편해서 뭔가를 떠올린다는 거는 내가 현재 바람이 있고 현실이 다르다는 거니까 당연히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맞는 선지 되겠습니다. 자, 영상 여기까지고요.